이강민의 잡지사 4월 호 8번째 페이지, 잡지사 최장수 코너를 꿈꾸며 별별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하를 연구하는 전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새로 시작한 요 별 시리즈, 별 코너 굉장히 많이들 좋아해 주셨는데요. 코너 제목을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중에 좀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셨는지요? 지 교수님? 굉장히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타리안 나이트, 아마 아라비안 나이트를 좀 본뜬 네이밍 같은데 스타리안 나이트. 네, 좀 그 스타리안이라는 이름이 되게 좀 마음에 들어서 네, 전 개인적으로 이게 좋습니다. 스타리안이라는 단어가 쓰이나요, 실제로? 아니요. 아마 만들어낸 형용사죠. 네. 알겠습니다. 우주먼지의 스타리안 나이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천일야화 느낌도 나고 한 1000번 이상 할 수 있는 코너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스타리안 나이트. 이건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예. 우주먼지의 스타리안 나이트. 자, 오늘도 별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은 어떤 별을 만나볼까요, 선생님? 잡지사를 우리가 쭉 듣다 보면 굉장히 재미가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별, 배가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스타리안 나이트 이런 코너인가요? 뭐 가끔 이런 느낌? 네. 배가별. 예, 배가를 우리가 뭐 직녀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딱 요맘때 이제 여름 되면 밤하늘에서 되게 밝게 볼 수 있는 별이거든요. 그래서 은하수 한 켠에 아주 눈부시게 빛나는 좀 푸르스름한 밝은 별인데 이제 옛날부터 그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동떨어진 견우와 직녀 이야기할 때 이제 그쪽에 직녀별에 해당하는 별이 배가입니다. 이 배가가 제가 좀 그 SF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속에 이런 별이 등장하면 되게 좀 유심히 보는 편이거든요. 그 옛날에 칼 세이건이 썼던 소설 원작으로 하는 조디 포스터 배우가 나오는 영화 컨택트 혹시 보셨나요? 그 다른 컨택트는 봤는데. 좀 더 최근에 나왔던 최근 거. 컨택트. 네. 그거 말고 이제 먼저 나온 컨택트. 네, 조디 영화 포스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선 둘 다 콘택트로 개봉을 해버려가지고 또 한글로는 컨콘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항상 헷갈리거든요. 참고로 최근에 나왔던 컨택트는 원래 원작은 어라이벌이에요. 그래서 뭐 굳이 왜 똑같은 이름으로 번역해서 개봉했는지는 전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옛날 컨택트를 보면은 되게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이제 주인공 조디 포스터가 천문학자인데 커다란 전파 안테나로 외계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거를 해독해 보니까 어떤 알 수 없는 상형 문자가 가득한 이제 페이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무슨 뜻인지를 해독을 하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고민하고 있던 중에 그 조디 포스터의 연구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던 어떤 재벌에게서 연락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호출을 받고 이제 거기 갑니다. 거기 가니까 그 부자가 되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해요. 뭐죠? Think like a vegan. 배가인들처럼 생각해라. 그래야 이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의 스포일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게 풀리냐면 우리는 종이에다가 글씨를 쓰니까 평면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배가인들은 3차원의 그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메시지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투영해서 겹쳐보니까 그때 이제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존재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관점으로 우주를 봐야 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등장했던 별이 바로 배가. 인 거죠. 저 이 영화 봤어요. 그래요? 기억나네. 약간 그 텍사스나 애리조나 그쪽이 배경 아닌가요? 네, 그랬던 걸로. 네, 맞습니다. 애리조나였을 거예요. 본 것 같아요. 그러네. 거기에 배가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 배가가 말이죠. 외계 생명체 탐색할 때 실제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별이라고요. 네. 이게 정말 오묘한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계 행성을 지금은 워낙에 빈번하게 발견하고 있으니까 뭐 다른 별 주변에 외계 행성이 발견됐다라고 해도 이제 사람들이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1980년대까지만 해도 다른 별에 외계 행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있을까? 이걸 관측으로 확인하는 게 가능할까? 이게 아직 확실치 않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역사적인 발견이 배가에서 처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1983년에 천문학자들이 가시광선 말고 적외선 같은 다양한 파장으로 우주를 찍기 위해서 우주망원경을 하나 올리게 돼요. 네. 이제 그게 아이라스라고 하는 이제 적외선 우주망원경이 있는데 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가는 워낙 밝은 별이라서 우주에 날아간 그 망원경들이 여러 길잡이 별로 삼는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관습적으로 밝게 빛나고 있으니까 베가를 한번 찍어본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어떤 이상한 데이터? 베가는 일단 우리 태양보다 40배 넘게 온도가 엄청 뜨거운 별이에요. 근데 이 정도로 뜨거운 별은 네. 보통 가시광선보다 더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가 높다는 건 파장이 짧은 뭐 자외선 아니면 진짜 뭐 감마선 같은 네. 그런 고에너지 빛을 내고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베가를 찍어보니까 예상치 않았던 훨씬 에너지가 낮은 별에서나 나올 법한 적외선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별인데도? 네, 보통 적외선은 네. 수천 수만 도에 비해서 훨씬 미지근하게 달궈진 그런 낮은 온도가 있을 때 나오는 빛이거든요. 네네. 우리 체온도 적외선으로 찍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태양보다 40배나 훨씬 뜨거운 별 베가에서 예. 굉장히 강한 적외선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게 발견된 거예요. 모순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네. 그 인프라레드 익세스라고 해서 네. 적외선 초과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럴지를 연구해 보니까 네. 베가 주변에 어떤 먼지 원반 같은 게 둘러싸여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지 원반. 네. 그래서 별 자체는 엄청 뜨겁지만 네. 별 주변에 펑퍼짐하게 퍼져 있는 먼지 원반 같은 게 있다면 그 먼지 원반은 별빛을 받고 적당히 미지근하게 달궈지겠죠. 그러면 그 미지근한 먼지 원반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이 섞여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보기에는 예쁜 밝은 별의 스펙트럼에 적외선이 더해진 네, 네.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이제 관측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먼지 원반이 있다. 네. 이 먼지 원반의 발견이 뭐 천문학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먼지 원반이 별 주변에 있다는 건 그 별을 만들고 남은 부스러기 잔해들이 원반을 이루면서 애기 별 주변에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네. 정확하게 이런 방식은 우리 태양계가 태어났을 때 50억 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을 거예요. 커다랗게 퍼져있던 구름 덩어리가 수축이 되고 중심에 태양 만들고 주변에 남아있는 찌끄러기들이 모여서 납작한 원반을 이루고 그래요. 그 원반상에서 또 부스러기가 모이고 모여서 지구 같은 행성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원시 행성 원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애가 다른 별에서 발견됐으니까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실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외계 행성 자체가 발견된 건 아니더라도 다른 별 주변에서도 행성 원반이 존재하고 아마도 행성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그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계 행성에 대한 생각이 더 구체화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이 베가 주변의 먼지 원반이 처음 발견되었던 게 1983년 즈음이거든요. 근데 이때 발견된 그 베가 주변의 원반이 엄청 커요. 지금 우리 태양계 주변에도 명왕성보다 살짝 바깥에 퍼져 있는 그런 소천체 부스러기들의 원반이 있거든요. 이거를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데 우리 태양계에서 확인된 카이퍼 벨트의 전체 질량, 그러니까 그 벨트를 이루고 있는 부스러기를 다 모은 질량과 비교하면 베가 원반을 이루고 있는 전체 질량은 한 7배, 8배 정도나 더 무겁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코앞에 태양계에 있는 카이퍼 벨트 소천체가 발견되기도 한 10년 전에 베가 원반이 먼저 발견됐어요. 그래요? 베가 원반이 먼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외곽에 명왕성 너머에 이런 부스러기가 원반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남의 별 주변에 이런 원반이 있다는 걸 처음 먼저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순서로 치면 좀 뒤집힌 것 같은 바뀌었네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거 재밌네. 그리고 이제 베가가 정수리를 정확히 지구를 향해 기울인 듯한 모습이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이제 정말 그 오묘한 그 현상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별들은 우주 공간 입체적이니까 다 무자개한 방향으로 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위아래 사방으로 뻥 뚫린 우주이니까 어떤 별은
그 자전하는 자전축 기준으로 약간 우리 쪽으로 고개를 숙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약간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하필이면 이 배가는 정확하게 정수리를 우리 지구를 향하고 있어요. 정수리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신의 정수리 냄새를 예. 우리에게 이제 맡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배가가 이 독특한 그 방향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여러 발견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배가 주변에서 적외선 초과를 통해서 먼지 원반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좀 더 디테일한 관측을 해보니까 이 먼지 원반이 하나가 아니라 두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추가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지 원반이 얼마나 센 적외선을 방출하고 있는지 즉 얼마나 뜨겁고 미지근하게 달궈져 있는지는 그 주변 별빛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먼지 원반이 별에 바짝 붙어 있다면 코 앞에 이렇게 허리띠처럼 두르고 있다면 그러면 그 먼지 원반은 비교적 뜨거울 것이고 더 강한 적외선을 내야겠죠. 별에서 좀 멀리 퍼져 있다면 바깥에 있는 또 다른 고리가 있다면 얘네들은 좀 더 덜 별빛을 받고 있을 거고 미지근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한 그 절대 온도로 켈빈이라고 하는 그 절대 온도 단위로 50 켈빈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미지근한 고리가 원래 있었는데 추가로 그것보다 훨씬 뜨거운 한 170 켈빈 정도 되는 두 번째 고리가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원반 안에 원반이 있는 맞아요. 그래서 이 원반이 단순히 그냥 하나로 펑퍼짐하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좀 더 작은 고리, 바깥에 더 큰 고리, 약간 토성도 고리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겹겹이 쌓여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태양계는 아까 그 카이퍼 벨트 말고 또 다른 약간 원반 비스무리한 거 없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그 우리 태양계도 아까 말씀드린 카이퍼 벨트는 이제 제일 바깥에 명왕성 너머에 있는 고리이고 좀 더 안쪽에는 화성과 목성 사이 궤도 안에 소행성 벨트라고 하는 좀 작은 버전이 있어요. 그것도 원반이라고 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카이퍼 벨트도 좀 재밌는 게 최근 들어서 이제 발견되고 있는 사실인데 얘도 조금은 모호하긴 하지만 살짝 안쪽에 있는 그룹과 살짝 바깥에 있는 그룹. 그래서 이거를 뭐 이너 카이퍼 벨트, 아우터 카이퍼 벨트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분리가 되어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이렇게 원반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뭐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든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이런 그 별 주변의 원시 행성 원반은 지금은 굉장히 빈번하게 발견을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알마라는 전파 망원경들이 있는데 얘네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별들을 관측해 보니까 주변에 다양한 각도로 기울어진 먼지 원반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이런 원시 행성 원반을 보면 실제로 틈이 있어요. 사이에 원반이 뚝 끊겨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명확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천문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추론을 하냐면 아마도 먼지 원반이 예쁘게 꽉 펼쳐져 있었는데 그 일부 구간에서 애기 행성이 반죽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애기 행성이 돌고 있는 궤도 일대를 청소하겠죠. 부스러기를 끌어모으면서 그러면서 안쪽과 바깥쪽 고리가 약간 벌어져 보이는 그런 간극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텅 빈 틈을 어떻게 잘 노려보면 그 안에서 이제 막 꼬물꼬물 반죽되고 있는 아기 행성 덩어리 같은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론도 할 수 있고요. 또 이 베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밌는 역사가 있는 게 이 베가에서 안과 밖에 그 먼지 입자들의 상태를 보니까 먼지 입자 알갱이가 좀 다르다, 사이즈가 다르다는 게 밝혀집니다. 안쪽 원반과 바깥쪽 원반 입자들의 사이즈가 다르다? 그래서 바깥쪽 원반은 좀 더 작은 진짜 먼지 같은 그런 부스러기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안쪽은 모래알보단 좀 더 큰 좀 더 덩어리가 진 입자들로 이제 먼지 원반을 이루고 있다는 거를 허블 망원경 관측 같은 걸 통해서 파악을 하거든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먼지 원반의 입자들도 어쨌든 중심에 별이 빛나고 있으니까 별빛에 밀려 날아갑니다. 근데 아주 작고 가벼운 진짜 분진 같은 애들은 너무 연약하니까 별빛을 타고 빠르게 바깥으로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그마한 먼지 입자들은 이제 주로 외곽으로 퍼져 있는 거죠. 반면에 좀 더 덩어리가 친 애들은 오히려 별빛이 막 날아오면 그로 인해서 속도가 느려지고 나선을 그리면서 그 에너지를 잃고 안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쪽으로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그 덩치가 큰 애들은 면적도 크니까 별빛으로 인해서 그 원래 가려고 하는 속도가 방해되는 정도가 더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뻑뻑한 무슨 수영장에서 내가 또벅또벅 걸어가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는 앞으로 가고 싶지만 물이 계속 나를 밀어내면 그러면 내가 속도를 제대로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난 결국 힘을 잃고 점점 꼬꾸라지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응어리진 덩어리 큰 애들은 이제 안쪽으로 또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물에 넣었던 밀가루와 모래알이 분리되는 것처럼 가벼운 애들은 별로부터 멀리 벗어나고 무거운 애들은 별에 좀 바짝 붙고 그래서 안팎의 고리가 좀 분리되었다. 근데 이 안쪽의 고리를 추가로 관측을 해보니까 암석과 철 함량이 되게 높게 나왔어요. 암석과 철이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MBTI N에 해당하는 천문학자들이 좀 재밌는 시나리오를 상상을 하는데 이렇게 높은 함량의 암석과 금속이 있다는 건 아마 높은 확률로 이 별 주변에 이런 그 암석과 철을 잔뜩 머금고 있던 무언가가 있었고 얘가 다른 애랑 부딪히는 바람에 다 산산조각이 나서 이렇게 지금 파편 부스러기가 별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추측을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태양계에서도 지금은 얼핏 보면 큼직한 애들이 다 있으니까 목성, 토성.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교통 정리가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어디선가에서는 덩치 작은 애들끼리 소행성이나 외소행성 같은 애들끼리 충돌하고 오히려 파편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베가 주변에서도 이런 그 소행성들끼리의 충돌이 계속 벌어져서 이렇게 먼저 원반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좀 유추할 수가 있군요. 자, 베가 원반에 숨어있던 놀라운 비밀이었고요. 좀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우리 먼지님이 이 시간에 그 별의 밝기를 측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좀 소개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베가가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베가의 스펙트럼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면서요? 네. 이 베가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단 하늘에서 맨눈으로 봐도 잘 보일 정도로 밝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고 두 번째로 이 베가가 파장이 짧은 곳부터 파장이 긴 영역까지 어떻게 빛을 방출하는지 쭉 그림을 그려보니까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베가는 온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무거운 중원소라고 하죠. 그런 원소들의 흔적이 그 당시에는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주로 순수한 수소나 헬륨 정도로만 이루어진 되게 진짜 교과서에 나오는 이상적인 별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천문학에서 별을 좀 디테일하게 관측을 할 때 우리가 별의 사진을 찍어요. 근데 이 사진 속에 담긴 별이 얼마나 밝고 어두운지를 하나의 파장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좀 긴 파장으로도 보기도 하고 짧은 파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별이라 하더라도 파장에 따라서 별이 내보내는 빛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별은 이 파장으로 찍었을 땐 좀 어둡고 근데 똑같은 별을 이 파장으로 찍었더니 더 밝게 나오고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그 조금 다른 두 가지 파장으로 잰 밝기를 비교하면 얘가 주로 긴 파장의 빛을 많이 내보내고 있는 건지 짧은 파장의 빛을 많이 내보내고 있는 건지 그러면 간접적으로 온도가 높아서 짧은 파장을 많이 내는 건지 온도가 낮아서 긴 파장을 많이 내보내는 건지 이런 별의 온도를 비교적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런 방식으로 온도를 재는 걸 천문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파장, 색깔로 잰 등급의 차이를 구한다라고 해서 색지수라고 부릅니다. 색지수. 컬러 인덱스라고 부르는데 이 기법을 이제 처음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좋은 별 중에 하나가 베가인 거죠. 왜냐하면 베가는 수소나 헬륨 같은 큼직한 모든 별에서 흔하게 보이는 원소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저분한 스펙트럼의 모습이 거의 안 보였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천문학자들이 이 베가를 일종의 별의 온도와 밝기를 재는 0점으로 잡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쓰이기 시작했던 이 등급 체계를 베가 등급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베가 등급 들어봤어요. 그런 또 중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베가 덕분에 분광 관측이라는 것도 좀 그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 천문학의 역사를 보면 헨리 드레이퍼라고 이제 아마추어 천문학자 활동을 많이 했던 인물이 있는데 이제 그때쯤부터 20세기를 막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관측을 할 때 그 단순히 사진만 찍고 끝내는 게 아니라 프리즘 같은 장치를 활용해서 좀 더 세밀하게 다양한 파장에 걸쳐서 별빛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지 요게 스펙트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관측할 수 있는 기법들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가는 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별빛의 스펙트럼을 보기 아주 용이한 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분광이라는 게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 그래도 희미한 별빛을 파장에 따라서 다 분산시켜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 파장 영역에 도달하는 별빛의 세기는 또 다 약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분광 관측은 더 긴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베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밝은 별이니까 좀 덜 수고를 해도 용이하게 스펙트럼을 찍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뭐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 무결한 어떤 천문학계에서 관측의 기준이 되는 별일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런 베가도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주에는 그 어떤 것도 완전 무결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긴 템포로 보면 어쩔 수 없이 다 뭔가 크고 작은 변화를 하고 요동을 치거든요. 베가도 그런데 베가도 얼핏 보면 항상 같은 밝기로 빛나는 되게 안정된 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별도 미세한 밝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등급 기준으로 하면 한 21년 정도의 짧지 않은 주기로 0.003 등급 정도의 아주 미미한 밝기 변화가 있어요. 0.003 등급? 네. 티나 나나? 이거?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우주망원경 같은 센서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등급 차이만으로도 외계행성의 유무를 찾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변광성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느리게 변동하는 변광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냐면 베가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엄청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자전을 엄청 빠르게 하고 있어요. 자전을? 얼마나 빠르게? 일단 우리 태양도 한 11일을 주기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베가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자전 속도의 100배 정도. 엄청 빠르네요. 네, 엄청 스핀이 빠른 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핀이 엄청 빠른 팽이다. 네. 그럼 자전이 빠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이제 되게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좀 살이 안 빠져서 스트레스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베가에서 약간 굳이 저희까지 시청자 중에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베가에서 이제 약간 변명을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베가가 어쨌든 가스 덩어리잖아요, 별이. 그래서 이 자전을 굉장히 빠르게 하게 되면 적도 부근에 있는, 그러니까 내 외곽에 있는 이 부분들이 자신의 중력으로 붙잡아 놔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일종의 원심력처럼 바깥으로 펑퍼짐하게 퍼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핀을 너무 빠르게 하면 내 뱃살이 자꾸 바깥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베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좀 극한의 수준이라서 그 별 자신이 자신의 표면 물질을 붙잡는 중력과 원심력으로 튕겨 나갈 수 있는 그 정도를 비교하면 얘가 얼마나 빠르게 돌 수 있을까, 자신의 형체를 파괴하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일까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가는 그 한계의 거의 90%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한계의 90%에 가까운 속도다. 만약에 베가가 조금만 더 속도를 높인다, 자전을 더 빠르게 한다고 하면 뱃살이 튀어나오나요? 그냥 자기 자신이 다 흩어져 버릴 거예요. 너무 빠르게 돌아서. 오히려? 그럼 90% 정도면 어떤? 아슬아슬하게 이제 그래서 그 뱃살이 펑퍼짐하게 사방으로 이제 넓적하게 펼쳐져 있는 거죠. 배가 뱃살 나왔나요? 네. 배가 나와 있습니다. 베가의 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베가를 만약에 우리가 딱 세워놓고 옆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베가의 모습이 약간 양쪽으로 펑퍼짐하게 그 찌그러진 타원의 모습으로 보여요. 저기 자전 속도가 빨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베가의 그 사이즈를 계산을 해보면 베가의 적도 쪽 반지름, 이거는 태양 반지름의 2.3배 정도인데 저기 극쪽,
그러니까 자전축을 따라가는 반지름은 태양 반지름의 2.3배밖에 안 되는데 적도 쪽 살찐 방향 있잖아요. 그 펑퍼짐하게 퍼진 쪽의 반지름은 태양 반지름의 2.8배. 그러니까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걸 또 알아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가는 하필이면 정수리가 우리 쪽을 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봤다면 살찐 거를 그대로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정수리가 돌아 있으니까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 살찐 모습을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별이 커 보이겠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 별의 온도나 밝기 이런 여러 그 관측 데이터로 추정한 거에 비해서 별이 좀 커 보이네? 살쪄 보이네? 아, 우리가 지금 뚱뚱한 애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아까 지구에서 사람 빠져서 스트레스인 사람들은 왜 이게 변명거리가 돼? 지구도 자전이 빠른 편인가요? 아니요. 이제 나는 좀 자전을 빨리 하고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 농락 아니에요? 농락 아닙니다. 네. 편집장님 방송 자신 있게 하세요라고 왜 쓴 거야? 평소랑 똑같이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별의 자전 속도는 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가요? 베가는 왜 이렇게 빨리 자전을 하게 된 건지. 진짜 너무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은 날카로워요. 탁선은 뭉툭해지고 있죠. 네. 그 별이 그 자전을 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 애초에 별이 만들어질 때 그 고향에 해당하는 원시 구름이 있잖아요. 가스 구름이 있었을 텐데 그 구름 자체가 완벽하게 멈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름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입자들이 있을 텐데 그 입자들이 막 사방으로 움직이고 있었을 거고 그거를 평균 내면 완벽하게 어떤 방향으로도 회전하지 않는 성분이 되긴 어렵습니다. 어쨌든 다 그걸 평균 내면 어떤 한 방향으로 천천히 자전하는 듯한 성분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커다랗게 퍼져있던 가스구름이 반지름이 작아지고 수축을 하면 제가 옛날에 의자 타고 돌았던 것처럼 맞아요. 팔 오므리듯이 점점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 회전이 빨라지는데 아마 베가 같은 경우에는 우연하게도 처음 태어났던 그 가스구름의 가군동량이라고 하죠. 초기의 회전 성분이 어떤 이유로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면 주변에 다른 인접한 별이 있어서 그 별과 중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팽이 때리듯이 가스구름이 좀 스핀이 초반에 빨리 걸려 있었다던가 뭐 이런 추정은 해볼 수 있죠. 그렇구나. 신기하네 진짜. 그럼 이제 베가의 그 밝기가 점점 변하는 그런 이유로 베가가 완전 무결한 기준이 될 수 없다면 별의 밝기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또 이제 만들어진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베가를 등급의 기준으로 삼았던 시절은 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에서만 관측을 할 때 썼던 체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크게 쓰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적외선, 자외선, 뭐 심지어 X선, 자외선, 그 감마선까지 엄청 다양한 파장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범용적인 그런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90년대 허블 우주망원경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베가 등급은 약간 좀 역사의 유물이 되었고요. 요즘에는 뭐 AB 등급 체계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뭐 하버드에서 만든 그런 다양한 파장, 필터에 대한 체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학적인 방식으로 이제 지금은 등급을 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베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치기 전에 그 서양인 견우 직녀 모르잖아요. 네. 우리 왜 베가를 직녀성이라고 부르죠? 이유가 있나?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베가가 직녀성이 해당하는 별이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밝게 빛나고 있어요. 은하수의 반대편에는 우리가 이제 견우성이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참고로 견우성이 정확히 어떤 별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그 역사학자들마다 이견이 있긴 하더라고요. 견우성은 그 이견이 있어요? 네. 그 베가가 이제 위치한 걸 보면 여름철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밝게 빛나는 그 베가가 있고 그 반대편에 이제 견우성에 해당하는 별이 있고요. 이 견우성이 정확히 어떤 별이었는지는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뭐 흔히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수리자리 알파별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그 배치된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은하수가 밤하늘의 강줄기니까 그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밝게 빛나는 별 두 개가 갈라져 있다. 그래서 좀 천문학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은하수 원반 두께가 1000광년이거든요.
은하수의 원반 두께가 1000광년이에요. 네. 근데 그 원반을 옆에서 보고 있는 게 우리 은하수인 거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적어도 네. 베가랑 그러니까 직녀랑 견우는 네. 1000광년 거리를 두고 떨어진 코즈믹 롱디 커플인 거예요. 그 강폭이 1000광년. 그렇죠. 강폭이 1000광년인 거죠. 진짜 롱디네. 네, 뭐 어마어마한 롱디죠. 또 예. 직녀가 카톡 보내면 이제 1000년 있다가 도착하는 거죠. 아, 슬프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뭔가 그런 애틋한 러브 스토리를 만들었을 것 같고요. 또 마침 그 여름철 은하수가 제일 잘 보이는 견우와 직녀가 제일 잘 보이는 무렵이 7월 칠석, 음력 칠석. 여름이니까. 근데 또 그맘때가 되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자연적인 현상들을 다 섞어가지고 슬픔의 눈물. 그렇죠. 그냥 사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7월이니까 은하수가 떠 있고 직녀 견우 떠 있고 여름이니까 비 올 뿐인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 견우와 직녀가 오랜만에 만나서 펑펑 울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까치도 그때 머리가 빠진다 그러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직녀성으로 친숙한 별이죠. 오늘 베가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방출해 주셨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